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정동 처장입니다. 시간이 9시 30분이 다 돼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저희 그 시설공단에 조직 개편이 있어서 이 전에까지 저희 도로시설처 차범진 처장님이 이렇게 진행하셨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제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선 24년 제1차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19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하고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와 공동으로 노인프라 유지관리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총 35회차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간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노력을 인정받아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오늘 또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그럼 본격적으로 24년 제1차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면서 세부 진행 순서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윤한석 차장님께서 고속도로 구조물 점검 첨단 장비 활용 현재와 미래를,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님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한 안전진단 대가 기준을 발제하실 예정입니다. 각 발제 후에는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은 슬라이드 앱을 활용할 예정으로 채팅창에 올린 주소로 접속하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개최 개요 설명을 마치고 참석하여 주신 기관과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관계로 별도 인사 말씀 없이 기관명과 참석하신 분 중 대표분 성함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김호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유동호 회장님, 이재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신경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김동주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한우진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시설공단 송선기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김선중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전종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이채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이종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오픈 이노베이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한국교통대학교 장승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발제 전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신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유동호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유동호 회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으로 진행해 오신 이노베이션에 제가 일원으로 참가하고 인사 말씀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발제해 주시는 분들의 그 간단한 내용을 뭐 열심히는 못 봤지만 살펴보면서 인사말로 그 느낌을 한두 가지 좀 전하고자 하는데, 일단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게 하다 보니 30년 이상이 된 인프라 시설물은 노후 시설물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표현처럼 되어 버렸어요. 지난 신도시라든지 경제적 붕괴 등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물론 기술력의 발전이 있었긴 했지만 지난 과거의 설계 기술력이나 시공 기술력, 또 유지 관리에 대한 그 기술적인 노하우가 발전하는 거와 병행해서
시설물의 노후화가 병행이 되다 보니 30년 이상이 된 시설물을 노시설로 불러야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그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지난 기간 동안 점검과 진단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했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쌓아오고 축적해온 기술력을 가지고 그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간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빨리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도로공사 윤 박사님, 그다음에 단국대 김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실 텐데, 그 많은 부분 제가 이제 계략적인 개요를 모두 공감을 했어요. 일단 현실적으로 그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에 당면을 해 있고, 또 동시에 드론, 뭐 스캐너, 뭐 스마트 첨단 장비의 실무적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성숙해 있고, 동시에 또 유지관리 진단 업무라는 것이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많은데, 그런 위험 요인도 또 배제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또 필수 불가결하게 이런 첨단 장비를 활용한 그런 유지 관리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보면서. 더군다나 그러려고 하면 단순히 그런 그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다뤄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열심히 저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부분 여전히 사실은 우리 그 인프라 시설 엔지니어의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점을 저는 꼭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장비 설비, 뭐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것이 다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지만 그 중심에 반드시 우리 같은 그 전문가 엔지니어들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조금 장황했지만 인사말로 대신하고요. 오늘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인사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오픈이노베이션 진행은 장승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교통대학교 장승엽입니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주제 발표가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는 한국도로공사 윤완석 박사님께서 고속도로 구조물 점검 첨단 장비 활용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완석 박사님 준비되시면 자료 화면 띄워주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로공사 구주물처 스마트 점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완석 차장입니다. 금일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저희 고속도로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 기술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해주셔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사의 그 첨단 장비의 실무 적용 사례 위주로, 그리고 앞으로 보도화 계획 위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저희 고속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여건, 그리고 첨단 장비를 활용한 구조물 점검의 현재 현황하고 보도화 계획, 그리고 BIM 기반 구조물 유지관리 추진 현황, 마지막으로 이 첨단 장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첨단 유지관리 체계 구축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유지관리 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공감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최근 10년간 관리 대상 구조물은 약 1.3배가 증가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노후 시설물이라고 하는 공용 30년 이상 시설물이 화면 10% 변경 수준이지만, 부탁합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어서요, 윤 박사님. 혹시 화면이 넘어갔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유되는 화면이 그 슬라이드 화면이 아니라, 네네. 안 넘어가는데? 여기 넘어가네. 네, 그걸로, 아,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순서대로 넘겨주세요. 제대로 나오나요? 아직 저기 슬라이드 화면이고요. 슬라이드 쇼 화면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 공유를 다시 한 번만 풀었다가 네, 슬라이드 쇼 화면으로 네, 드리겠습니다. 똑같네요. 네, 이 화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넘기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상태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노후 구조물은 10% 수준이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2034년에는 약 50% 수준으로 5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화면이 죄송합니다. 안 윤 박사님, 바뀝니다. 화면이 넘어가질 않거든요. 박사님 네. 어려우시면 제가 PDF 파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는 넘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요게 화면 공유를 이걸로 하지 마시고요. 공유를 띄우시면 여러 개 창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슬라이드 쇼가 나와 있는 화면이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 쇼를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화면 공유를 하지 마시고요. 어려우시면 진행해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내용 들으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박사님 말씀하시고 다음 하시면은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서 2010년도에 집중 건설된 구조물의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지금 도래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인력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유지 관리에 대한 여건이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의 그 안전관리 체계 유도를 위해서 제정이 되어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안전 위험 요인의 조기 해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 고속도로 점검하는 점검원들은 그 교통 차단에 따른 추돌, 그다음에 그 점검하면서 그 추락에 대한 위험성의 안전상의 우려가 항상 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이나 방음벽이 설치된 교량, 그다음에 교고가 높은 교량들은 저희가 그 유지보수하기가 좀 아주 점검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 고속도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그 SOC를 유지 관리하는 모든 그 기관들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술을 확대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일단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 첨단 스마트 기술의
적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고속도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첨단 장비는 보신 바와 같이 총 8종이 있습니다. 드론, 그다음에 EX 글라스라고 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터널 스캐너 등 이러한 장비들이 있고요. 다음. 제가 이런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일단 무차단 첨단 장비 점검을 하고 이 점검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자동 탐지 및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현재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 8개 장비들 중에서 최근에 개발되었거나 고도화 계획에 있는 좌측에 있는 이 4개의 장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드론입니다. 다음. 지금 현재 저희 고속도로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량 점검용 드론은 지금 현재 저희가 총 10대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양은 다음 보시는 것처럼 12m/s 내풍 안전성을 가지고 있고 6,1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는 드론을 10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본부가 총 8개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본부별로 1대 또는 2대를 저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영상 정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저희가 드론 점검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저희가 별도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전체 지역본부 16명을 드론 조종 자격 1종을 보유하고 있는 16명을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전담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도로공사 본사 내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조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할 수 있는 연습장을 약 2,800평 규모로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량 점검 드론의 점검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량 하부에서 드론 촬영을 하고요. 이 촬영된 영상을 정합을 시키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정합된 영상으로 결함을 확인을 해서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한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화면은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드론을 촬영을 해서 영상을 정합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저희가 2001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2023년까지 총에 122개교를 대상으로 정밀안전 점검 시에 이 드론 점검을 이용을 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저희가 120개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과거 3년 동안 저희가 점검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드론 점검이 인력 점검 대비해서 약 15% 정도 소요 시간이 절감되는 걸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손상되는 결함을 확인하는 비율은 10% 증가를 했고, 그리고 드론 점검 용역이 드론을 이용해서 직접 점검한 것이 용역 대비 이건 이제 10개 대전 충남본부에서 10개 교를 대상으로 한 비용을 뽑은 건데요. 10개 교에 약 9,500만 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고도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한 대의 드론을 이용을 해서 각 교량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교량 점검 시간 단축을 위해서 2대 이상의 드론을 사전에 설정한 경로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드론을 교량 점검을 할 수 있는 자율 편대 비행 드론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올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이 드론은 라이다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화면처럼 이제 3D 지도를 저희가 생성을 하고 이 지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자동 점검할 수 있는 경로를 자율비행 경로를 생성을 해서 2대 이상의 드론이 동시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드론인데요. 저희가 올해 이 장비를 구매를 해서 올해 한번 시범 적용을 하고 내년부터 한번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EX 글라스입니다. 다음. 지금 그 구조물 점검 방식은 그리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점검하는 시간도 있지만 내부 현장 점검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내부 사무실로 들어와서 자료 정리라든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그 많은 내업 시간이 소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그리고 지금 저희 그 분석을 해봤더니 구조물 점검 업무에 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EX 글라스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EX 글라스는 음성 인식 기반의 웨어러블 그 구조물 점검용 스마트 기기인데요. 이 점검자가 스마트 EX 글라스를 착용을 하고 현장에 가서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을 음성으로 지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점검 사항을 말로 표현을 하면 그거를 이제 텍스트로 자동 변환시켜서 보고서화 시키고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점검 보고서가 생성이 되고 이 점검 보고서가 저희 내부 그 시스템이 도로통합 플랫폼에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 기기입니다. 다음. 이 장비의 구성 요소로는 그 음성 인식 및 텍스트 변환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영상 표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음성 인식 장치는 음성을 텍스트 변환하는 그 장치고 그다음에 카메라는 이제 현장의 결함을 촬영할 수 있는 장치.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음성으로 하는 얘기가 텍스트로 변환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촬영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EX 글라스를 제가 2021년하고 2022년 네, 80개교 정기 안전 점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정기 안전 점검에 적용을 했고요. 적용 효과를 분석을 해보니 정기 안전 점검 소요 시간을 약 47%를 단축시켰고 그다음에 별도의 카메라나 필기구를 저희가 소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그 2년간의 그 적용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점검자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해서 작년에 총 10건에 대해서 기능 개선을 했습니다. 주요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소음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그 교통소음이 좀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음성이 제대로 텍스트 변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음성 인식 사항을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비가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목에 좀 무리가 간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장비 무게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화질을 좀 개선을 시켰고 그다음에 화면 크기도 7인치에서 8.4인치로 저희가 좀 크기를 좀 크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화면 흔들림 보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점검 위치에 갔을 때 교량 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기능도 저희가 별도로 탑재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장비를 그 EX 글라스는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 이 기능 개선된 거를 이제 전 지사에다가 보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널 스캐너입니다. 다음. 터널 스캐너는 저희가 이제 그 무차단 그 교량의 그 신축이음 장치 유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2023년 말에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주요 구성품으로는 라이닝 형상 측정기, 그다음에 GPS 및 INS, 그다음에 그 8개의 세트로 이루어진 라이스킨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표 기능으로는 단일 조사로 한 번의 촬영으로 라이닝의 전 면적을 저희가 영상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다 측정 데이터 기반으로 형상별 최적의 촬영 유닛을 세팅을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별 영상을 정합을 해서 스팬 단위로 영상을 분할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터널 스캐너는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스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비 구성은 이 GPS, 그다음에 여기 라이다 센서,
그다음에 8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 촬영 유닛, 그다음에 그다음 INS, 그다음에 그 터널 형상별로 촬영 유닛을 배치할 수 있는, 그다음에 카메라 초점하고 줌을 조정할 수 있는 구동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 절차는 이제 무차단 요 8개의 촬영 유닛을 이용을 해서 고속을 스캔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집된 영상을 정합을 해서 각 그 라이닝 스팬 단위별로 분할시켜 가지고 손상을 분석하는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장비 운영 영상인데 지금 이제 PPT 화면이 아니라 PDF 파일이라 이건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없고요. 이제 다음. 저희가 이제 이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1, 2차로를 동시에 조사할 수도 있고 1차로, 2차로를 따로따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1, 2차로를 동시에 조사하게 되면 이제 80km 속도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주행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 첫 번째 방식을 이용을 해서 8개의 유닛을 이용을 해서 전체 단면을 조사하는 방식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기존 장비와의 이제 개발 성능을 비교한 것이고요. 다음. 제가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제가 2023년 9월에 개발 완료를 했고, 그 연말에 그 50개 터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했습니다. 시범 적용한 결과 그 라이닝의 0.2mm 이상의 균열을 저희가 검출할 수 있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험 성적서는 저희가 별도로 발급을 했는데 0.1mm 균열까지도 검출이 가능하다라고 시험 성적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예,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옆에 우측에 화면을 보시면 점검 영상하고 현장 확인 영상을 좀 비교를 한 게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시험 성적서를 제가 별도로 받았고요. 지금 화면상에서 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쪽에 보시면 모든 조건 픽셀당 단위 길이 0.1mm 라인 유관 식별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좀 있습니다. 다음. 그 올해는 저희가 100개소 자체하는 정밀한 등 점검 대상 터널 10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 수집한 영상을 가지고 육안으로 점검자가 손상을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올해 이걸 AI 분석 기술을 개발을 해서 자동으로 영상을 통해서 자동으로 손상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2005년도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2016년도에 전면 첨단화를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신축이음 유관 조사 장비입니다. 저희가 넥서스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게 Non-Stop Bridge Inspection Joint Measurement Unit System이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다음. 저희가 폭염 시에 신축이음 장치의 소슴 사고의 발생이 많이 큰 상황입니다. 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포장이 그 폭염 때문에 팽창이 되다 보니까 이 교대 측에 협착이 되고 이게 이제 교각 축까지 밀려와서 이제 그 신축이음 장치가 소슴 사고가 가끔씩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많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부산 울산선 남하교 피아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축이음 장치가 솟아올라서 타이어 56대가 파손되는 그런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신축이음 장치 유관이 부족한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를 다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국에 약 16,000개의 신축이음 장치가 있는데 이거를 유관상으로 다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2021년도에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시범 운영을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인력조사 방식은
그 신축이음 장치 가서 위치를 확인을 하고 갓길 차단을 해서 실제 육안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요그 넥서스가 80km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신축이음 장치를 자동 촬영을 하고 AI를 통해서 육안을 측정을 하면서 자동으로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 그래서 저희가 2022년, 2023년도에 각각 1172개소, 4422개소를 대상으로 신축이음 장치 육안을 조사를 했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108개소, 그다음에 23년도에는 489개소의 협착이 우려되는 신축이음 장치를 선정을 해서 신축이음 장치를 교체를 하거나, 그다음에 응력 완화 줄눈을 설치를 하는 걸로 저희가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영 효과도 보시면 조사 시간이 인력 조사 대비 약 1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고도화 계획은 지금 현재 이 넥서스 장비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뭐 좀 운영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그 집중 점검하는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각 지사별로 그 포장 파손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그 차량이 각 지사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이 지사에 보유하고 있는 이 차량의 뒤에 똑같은 기능을 가진 이 라인스캔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신축임장 주간 영상을 AI 분석하는 거를 기존의 데이터가 점점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도화를 같이 병행을 해서 2025년까지 이 장비를 추가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그다음 BIM 기반 교량 유지 관리입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이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시각화하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롱사는 BIM 기반으로 해서 이 3D 모델링을 자동으로 생성을 시키는 기능을 개발을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여기에 각종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고 연계를 해서 요 첨단 점검 장비 계측 데이터를 BIM 모델과 연동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을 시켜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 그간에 저희 도입 노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BIM 소프트웨어 비맥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저희 이제 저 도로교통요금 구조물 연구실에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이건 이제 구조물 유지관리 전용 BIM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3년도에 그 디지털 시범지사인 영동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13개교를 3D 모델링 생성을 해서 외관 조사망도를 이 BIM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손상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의 통계 분석도 해보고 하는 거를 해서 1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작년에 BIM 기반 유지관리 디지털화 추진 방안이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을 좀 받았고요. 이 방침의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연말에 올해 2024년도에 BIM 표준 활용안을 저희가 마련할 것이고요. 이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향후 디지털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설계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BIM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유지 관리 단계로는 지금 연계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방금 2023년도에는 13개 교량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 적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56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3D 모델링 및 BIM을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하고 외관 조사망도를 거기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시범 적용을 56개 대상으로 늘려서 좀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비맥스를 2023년도에 개발했을 때 단면
단면 형상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그 외관조 사망도 내보내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올해 좀 고도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유지관리 BIM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 BIM을 통해서 유지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네, 윤 박사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고속도로 첨단 유지관리 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다음. 예,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각 부서별로 저희 도로공사에서 그 업무가 첨단화 장비를 개발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각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첨단 융복합 기술센터라는 조직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 생각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첨단 융복합 기술센터의 단일 조직에서 드론 통합 관제, 그다음에 첨단 장비 운영을 일원화시키고, 그다음에 별도 영상 분석실을 만들어서 AI 분석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해서 전문화시키고, 그다음 특수교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통합을 하는 그 첨단 기술 융복합 센터를 구축을 해서 그 지사 유지 관리 업무의 50%를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2030년까지 50%를 디지털 전환하려고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좀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 어, 세종대 이종재 교수님, 현재 구조물 진단유지관리공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채규 박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재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도로공사에서 역시 뭐 드론, 터널 스캐너라든지 EX 클래스, 넥서스 같은 그런 첨단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역시 기초 R&D를 통해서 어, 풍부한 예산을 바탕으로 이런 기술이 선제적으로 도입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3편으로도 부럽고 또 이게 좀 더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도로공사에서는 디지털 고속도로 추진단부터 해서 디지털 지사, 뭐 무차단, 무정차 점검 시스템 도입 등을 많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일상 점검이라든가 순찰 업무에서도 무차단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아까 보여주셨던 넥서스와 같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먼저 드론 관련해서 아까 보여주셨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약간 한두 가지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드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점검하는 것이 용역 점검 대비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이제 이 현장에서 이제 안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에 과연 도로공사가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가 조금은 나눠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EX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사의 업무를 바로바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고요. 특히 넥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로공사에서 직접 일상 점검, 일상 순찰할 때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도입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첨단 장비 또는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 R&D로부터 실용화를 통해서 지금 산업계와 그다음에 공사공단, 공기관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터널 스캐너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가 그 장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직접 개발해서 2026년 무렵이 되면 고속도로에서의 터널은 그 터널 스캐너가 한번 다 조사해서
점검을, 정밀한 진단 수준을 다 수행할 수 있어 버리면 민간의 부분들은 골수라는 시장을 하나는 잃게 되죠. 어느 부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다음에 이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은지 조금 더 많은 지원까지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융복합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업무들을 통합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서도 연구는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그걸 받아서 또 도로처나 교통처에서 직접 그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해야 되고요. 근데 그 손발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회의하고 미팅하고 특히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은 이제 구조물처 쪽에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구조물에 해당하는 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터널 부분만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똑같은 드론 기술이 뭐 사면, 옹벽 뭐 그런 곳에도 쓰일 수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같은 기술이지만 여러 부처에 다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도로 포장에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이고 도로처, 교통처, 디지털 진단 뭐 등등등 많은 부처들이 흩어져 있는 이와 같은 업무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융복합센터가 만약에 뭐 설립된다면 굉장히 부동산에서도 효율적으로 이 첨단 기술에 대한 정비 도입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로공사가 확실히 보여주셨던 건 이 첨단 기술들이 직접적으로 도로공사 업무에서 활용까지 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이 이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에서도 그 기술들을 받아서 다른 부분에서도 지하철이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지금 기술들을 도로공사에서 자체 시행을 다 할지 아니면 민간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협력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지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로 계신 이채규 박사님 직접 이 진단을 수행하시는 어, 업무를 이제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 의견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서 사회자와 분님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민간 업체를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그 시설물 유지관리 변천사로 돌아오면 1995년이 어쩌면 획기적인 변화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때가 이제 시트법이라는 걸 제정이 됐었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발표 내용도 어찌 보면은 그만한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지금까지 인력에 의한 점검을 주로 해왔던 것을 이제는 장비에 의한 점검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보자. 는 것을 지금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를 소개해 주기에 대단히 감사하고 또 특히 그 도로공사 역시 제가 봤던 저는 이제 1996년부터 도로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진단을 해봤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역시 도로공사다. 근데 또 오늘 발표하신 내용 보면 이거 민간업역을 너무 많이 침범해 들어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 또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소개해 주신 첨단 장비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드론 촬영 기술은 아마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뭐 교량 하부에서는 드론이 안 된다네 그런 법칙도 이제는 깨졌고 또 어떤 팜플렛을 보니까 터널 내부에서도 드론을 촬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소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발표 내용을 보시면 특정 노선 뭐 가지고서 단면 영상을 정합해서 결혼 분석도 할 수 있고 외관 조사 망도도 작성할 수 있고
물량도 작성할 수 있다. 근데 어느 선까지 자동화가 돼 있는지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쯤에 내용 들어보니까 결함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신다고 하면은 자동 분석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터널 스캔은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죠.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영상인데 민간에서도 지금 AI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축임 유관장치 조사 장비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어떤 장비를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좋다. 앞으로도 그런 특정 목적을 위한 개발 장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EX 글라스 정말 획기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진 찍으면서 점검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를 모르니까 항시 이렇게 그 칠판, 조그만한 거 칠판 들고 다니면서 마킹을 하기도 하고 또 사진 찍으면서 그 번호를 정부 외관 조사망도에 작성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일시에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BIM으로 확장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BIM으로 모델링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하시기에는 엄청난 시간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집중식 데이터 관리는 아마 도로공사에서 수십 년 전에부터 해왔었던 자산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하기 위한 기초 기반들이 형성이 이제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설물 점검을 변화시킨다는 게 잘못하게 되면 전문 기술자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전문 토목 기술자, 전문 유지관리 기술자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전문 스마트 시설, 스마트 장비 관리사, 영상 관리사 이런 사람이 우선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 핵심은 현장에서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분석을 하는 것도 또한 기능적인 역할로 가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발표하셨죠. 현장 업무보다는 내역이 76%라고요. 그러면 스캔 장비로 쫙 끄서버리고 나서 나머지 전부 다 사무실에 와서 하면은 터널 1km 조사하는데 아마 80km로 달리면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분 동안 조사하고 사무실 들어와서 몇 시간을 할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과연 첨단 장비가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캔 장비, 그 다음에 뭐 이런 첨단 장비는 사전조사 장비 개념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즉 상시 점검 시스템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시 점검하고 사전조사하고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실제 본조사 가고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장에서 사진만 쫙 찍어갖고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또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좀 고려해 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특히 BI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BIM으로 지금 현재 하시려고 하는 그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신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나온 장비들 보면 라이더 장비에다가 이미지를 매핑해갖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낸 뒤에 거기다가 외관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까지도 현재는 가 있는 팜플렛도 봤습니다. 이건 저는 이제 1995년, 이제 2005년도에 한번 생각을 했었던 내용인데, 이제 지금 그런 장비들이 전부 다 확보가 돼 있으니 충분히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이번에 이제 정자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사고 조사 원인 조사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 그러면요. 정자교를 가서 보고 아 이게 붕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가서 이번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보고 뭐 조사해보고 했었을 때 염분량이 어마어마한 염분량이 들어있었고 안에가 균열이 다 있었고 완전히 층분리가 다 있나서 더 이상 콘크리트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슬래브 상면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깊이 10cm까지, 13cm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 그러면 왜 몇 달 전에 점검을 했는데 양호라고 판정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저희들이 답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얼굴만 보고 암에 걸려 있는지 아는지를 알 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최고의 명의가 될 거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해 주신 것 중에 GPR이라는 장비가 내부 아스팔트 내부라든가 콘크리트 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장비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 장비의 비용, 금액은 단가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싼 장비로 간단하게 일반적인 기술자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되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 박사님 말씀 중에 이제 결국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아직은 뭐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향후에 발전을 하더라도 기술자들이 어떤 분석을 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유동 회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내용과도 조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델을 구축해 나갈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 웹에 질문들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이 손상 검출의 어떤 정확도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EX 글라스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든지 터널 스캐너에서 손상 검출 정확도,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지 한번 윤완석 박사님께서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터널 스캐너나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 영상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 0.1mm 이상의 균열까지 0.1mm 균열까지 저희가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드론 아까 그 터널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육안으로 손상 정보를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도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개인차가 그 영상을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확인하는 그 점검자에 따라서 정확도의 개인차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그 기능은 그 수준은 0.1mm까지 저희가 판독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터널 스캐너나 드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학습을 통해서 AI로 손상 분석을 하는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터널 스캐너는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촬영 거리에 따라서 이게 보통 이게 드론 촬영 3.5m에서 5m 사이 그 부재면에서 띄어서 점검을 하는데 이게 3m 있을 때 띄어져 있을 때 균열 폭하고 5m 띄어져 있을 때 균열 폭하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I를 활용한 손상 분석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결함 여부를 판독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좀 더 기술 발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단국대 김현수 교수님께서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한 안전진단 대가 기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화면 띄워주시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면 괜찮으신가요?
네, 화면 잘 괜찮습니다. 나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수 차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런 기술들이 잘 도입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조금 한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들 지금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도로 국토안전원에서 이제 연구 용역 의뢰를 받고 같이 국토안전원과 같이 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의 전체적인 타이틀은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한 안전 진단 대가 기준 산정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연구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진단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007년에 미국의 미시시피 강 다리 붕괴, 2018년 이탈리아 제노바 모란디 붕괴, 그리고 2023년 이렇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됐던 분당구 정자교 붕괴 요 부분입니다. 이 2013년 정자교 붕괴는 저한테도 되게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 집이 정자동인데 저희 애가 영어학원 지나가는 다리가 정자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 다리를 되게 많이 지나다녔는데 저게 지금 무너져서 저희도 되게 깜짝 놀랐고, 아까 또 이제 이채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저 길을 엄청 자주 다니는데도 저 다리가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보면은 30년 이상의 어떤 노후 기반 시설물 급증으로 유지 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증대되어 있는 상태인 것은 확실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안전 진단이라는 측면에서 인력 수급이랑 인건비랑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전 진단을 수행하시는 그런 이제 기업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안전 진단 업무에 대한 신규 충원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인건비랑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의 대가 기준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더라도 이게 과연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슈를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로 치면은 드론, 그다음에 수중 드론, 터널 스캐너, 이렇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전 진단 대가 기준이랑 현황이랑 문제점을 저희가 조금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어떤 안전진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즉 시특법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서 진단 대가가 거의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시특법을 만들 때 그리고 개정할 때 있어서 세부 과업에 대해서 내역을 다 이제 새로 짜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내역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 자료로 되어 있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세부 과업이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이만큼의 인력 투입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려는 지금 충분히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단 대가 기준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시점에 이게 진단 시특법이 만들어진 시점이 이제 95년도 요 정도 시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마트 장비에 대한을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산정 기준이 좀 부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택 과업에서 지정하는 12가지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직까지 그런 대가 산정 기준 자체가 좀 부재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계약 방식이나 세부 과업이나 선택 과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제점에 대한 것들에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렇게 의견이 되게 다양하게 나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 디바이스를 쓰면은 진단의 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발주하시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쓴다고 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제 실제 진단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요거는 두 파트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유란수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터널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기술의 성숙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진단 장비고 진단의 형식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럼 터널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썼을 때 진단 비용이 훨씬 더 감축되는 효과가 있는 거를 이제 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드론이라든가 혹은 다른 디바이스인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특법에서 나온 기준 가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게 또 이제 발주처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관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없는 걸 좀 발주를 했을 때 이 감사에 좀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도 조금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주를 내고 그다음에 이 발주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때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에 대한 계산 기준이 없는데 이걸 사용해도 되는 건지, 물론 뭐 다 사용을 하시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감사에 또 한번 적발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좀 그 스마트 디바이스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시작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최종 목표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활용에 대한 안전진단 대가 기준을 전체적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전체적인 제한은 세부 과업을 분류하고 그 과업별로 복잡도와 난이도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 건축물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스마트 장비 도입에 따라서 얼마만큼 사람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체가 됐을 때 스마트 디바이스의 대가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이제 간단하게 장표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웨업이 있고 내업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그 세부 과업별 웨업 인원을 쫙 리스트업을 하고 그 웨업 인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각 외부 웨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원이 투입이 되는지, 그리고 각 웨업에 대해서 스마트 디바이스가 얼마만큼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기본 과업을 대체를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초기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로 연구를 스마트 디바이스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두 가지 어프로치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프로치는 첫 번째는 이제 단기적인 방법으로 선택과업에 대한 대가 기준을 먼저 마련해 주는 방법, 그리고 파트 2로 기본 과업에 대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그 도입 가능성이 높은 선택 과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특법의 안전진단 대가의 그 산정 방식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직접 인건비에 의해서 전체 대가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즉 직접 인건비는 건물의 종류, 건축 시설물의 종류,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직접 인건비에 들어갈 수 있는 고급 기술자의 수가 정해지고 거기에서 퍼센테이지로 재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가 따라 붙는 형태로 안전진단에 대한 대가 기준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선택 과업을 쓰는 이유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 과업을 건들 수가 없으니 선택 과업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뭐 드론이 됐든 뭐 터널 스캐너가 됐든 과업에다가 선택 과업에 태워서 보통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 과업에서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대가 기준을 좀 마련하면 현행에 있는 문제점, 즉 발주 및 계약상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적절한 선택 과업 비용이 지불이 된다면 전체적인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좀 보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첫 번째 안으로 선택 과업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저희가 선택 과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가 기준을 좀 만들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스마트 디바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터널 스캐너, 두 번째가 드론, 세 번째가 라이다 기반의 3D 스캐너, 이렇게 세 가지만을 가지고 이제 먼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걸 이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가 터널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자동화 비율,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덜 타는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사람의 손을 좀 많이 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현업에서 이제 웨업을 덜 하게 되는 경우,
즉 실제로 투입되는 기술자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저희 생각에는 라이다 기반의 3D 스캐너가 보다 더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했고 뭐 요거 말고도 막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저희가 뭐 충분한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한 사례라든가 케이스를 확보하지 못해서 요 세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자료를 저희가 조사하고 기존의 이제 상세 업무를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지 작성하고 설문지 검토해서 선택과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진단 업무를 수행하시는 회사에 가서 그 내역서를 한 30몇 건을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세부 과업을 분개를 한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터널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사전 준비, 촬영, 영상 처리, 품질 검사. 드론 같은 경우에는 준비, 비행계획 수립, 드론 촬영, 영상 처리, 품질 검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준비, 촬영, 영상 처리, 품질 검사. 이렇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단계로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이게 이제 사전 준비 단계에서 비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좀 추가로 포함이 된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순수하게 이제 뭐 외형 내역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다 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준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작업 계획 준비, 답사, 장비 조립, 뭐 이제 터널 스캐너 촬영 단계에서는 단면을 촬영하고 장비 해체, 그 다음에 기계 손율을 계산, 그리고 영상 처리 단계에서는 영상 정송, 합성, 정보 처리, 손상 영상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출력하고 외관 조사망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술자 분들께서 품질 검사, 즉 자료 분석을 해서 결함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전 준비를 하고 뭐 요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사전 준비에서는 대관 업무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비행 계획 수립에서는 현장에서 드론 어떻게 이제 운용을 할 건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나서 이 확인이 끝나서 드론이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이제 드론 촬영 그리고 촬영한 결과를 처리하고 품질 검사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뭐 거의 유사한데 뭐 작업 계획을 해서 장비 설치 지점을 지정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촬영한 뒤에 뭐 포인트 클라우드의 데이터 정합하고 취합해서 뭐 3D 메쉬로 변환한 뒤에 뭐 빔으로 뜨든 아니면 포인트 클라우드 메쉬 형태로만 확인을 하든 아니면 면 처리를 하든 요거는 이제 그 요구되는 품질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자료 분석 혹은 결함 조사 정도를 수행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분석한 뒤에 스마트 디바이스 선택과업에 대한 대가 기준을 저희가 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각 발주 기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안전 진단을 수행하셨던 기관에 대해서 실적 자료를 분석했고요. 그리고 대분류 항목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 내역을 기입 가능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인터뷰하면서 이 업역은 어느 정도로 퍼센테이지를 전체 업무에서 퍼센테이지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설문지 결과와 업체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투입 결과랑 비교해서 저희가 투입 인원을 산정했습니다. 그 뒤에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에 대한 투입 인원 값을 보정했고 그리고 이 투입 인원 값 자체가 뭐 초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치환을 하는데 향후에 최종적으로 각 세부 내역에 투입되는 고급 기술자 평균 값으로 바꿔서 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뭐 스마트 디바이스 대가 산정 결과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할 때는 보통 이제 길이 단위로 처리를 하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촬영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교 약 5,000제곱미터 정도 면적을 가진 교량의 경우에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선택과업 대가가 지불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혹시 좀
이게 대가가 왜 이렇게 낮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요거는 이제 선택 과업에 대한 대가입니다. 기본 과업 대가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업에 대한 대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도 사면 같은 경우에는 GSD 즉 이게 픽셀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의 기준을 이제 시특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 결함 기준을 따라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GSD 2.4 정도 수준으로 했을 때 높이 50m, 길이 200m일 때 약 한 430만 원 정도의 대가 기준이 나왔고요. 콘크리트 댐, 즉 필댐 같은 경우에 높이가 60m, 길이가 400m인 경우 GSD 기준으로 0.8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더 정교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필댐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업의 대가 기준이 약 한 3,800만 원, 3,900만 원 선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터널 스캐너 같은 경우에 복설 터널이고 검출 균열이 0.1mm 수준으로 했을 때 약 선택과업 대가 기준이 2,500만 원 정도로 판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요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모든 케이스의 대가 기준들을 저희가 이제 다 확인을 해본 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했을 때 다른 분야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요런 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선택과업이나 아니면 그 기본과업이나 대가 기준 자체는 시특법에 어떤 특정한 시설물 타입에 대해서 외업, 내업의 기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 인원에 따라서 유사한 건축물 혹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해서 고급 기술자를 비슷한 비율로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비례식을 세워서 시특법상의 투입 고급 기술자 수와 대가 기준 준용을 위한 기준 시설물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례식으로 대가 기준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산정식을 만들었고요. 이 산정식에 따라서 보면은 드론인 경우에 하천제방 2000m인 경우 한 350만 원 정도의 선택과업 대가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시설 약 한 40만 세제곱미터에서는 한 400만 원. 콘크리트 옹벽 높이 10m, 길이 200m인 경우에 약 한 300만 원 정도 준용 예시를 들 수 있고 하구뚝 2000m 정도인 경우에는 약 한 2,9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택과업에 대한 기준에서 저희가 이제 대가 산정 결과의 논의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장비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히 고가고 그다음에 이미징 장치 자체도 대단히 고가고 이 두 개가 결합이 된 상태에서는 한번 장비가 파손되는 순간 엄청나게 이제 비용이 기업체 입장에서는 손실, 망실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높은 파손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교량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촬영 난이도나 구조물의 어떤 부재 위치에 따라서 난이도 산정이 좀 잘 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 상에서도 조정비 같은 거를 두고 있는데 이런 조정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1, 2, 3 정도의 수준으로 조정비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둘 수 있을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조정비 자체가 1, 1.5, 2 이런 식으로 조정비가 좀 높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한번 최종적으로는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지가 되는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향후에 대가 산정 기준을 위해서 기본 과업 자체가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과업에서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 건 외부 외업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유관 조사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외관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거는 세부 과업으로 빼는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기본 과업에 있는 외관 조사를 선택 과업에서의 외관 조사까지 같이 해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외관 조사에 대한 비용 지급이 중복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단업체의 실적 자료들을 분석해서 기본 과업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건축 토목을 포함해서 총 7가지
시설물에 대한 세부 가업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발표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SRC 구조의 세부 가업들을 시특법에 있는 기준과 그리고 발주 기준에 따라서 나눈 방식이고요. 그리고 토목 분야에 대해서는 총 4개, 교량, 터널, 댐, 절토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세부 가업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 가업에 대한 분계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세부 가업에서 투입되는 인원을 우리가 산정할 수 있으면, 즉 세부 가업이 얼마만큼 전체 업무 중에 몇 % 정도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으면 이 세부 가업에 들어가는 고급 기술자의 수를 역으로 산정할 수 있고, 고급 기술자 수를 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급 기술자 수와 그리고 해당 세부 가업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스마트 디바이스가 얼마만큼 기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그 비율을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세부 가업 비율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요걸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업무에서 업무 일지를 저희가 한 30건 이상 받아서 업무 일지를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비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부 가업을 이제 얼마만큼의 세부 가업이 전체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각 세부 가업에서 스마트 디바이스가 대체 가능한지를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예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문지 구성은 대분류, 세부 분류, 그리고 전체 진단 업무에서 세부 가업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해당 세부 가업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로 대체 가능한 비율, 그리고 세부 가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각 이제 각 시설물별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디바이스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과 세부 가업이 전체 업무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산정할 수 있는 그 업무 비율 산정한 결과를 기반으로 저희는 활용 대가의 산정 방향을 이렇게 한번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다라고 하면 철근 배근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전체 진단 업무에서 이 세부 가업이 약 한 6.87% 정도 차지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세부 가업 6.87%의 세부 가업이 중에서 44.67%가 스마트 디바이스로 대체 가능한 비율이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에서 현재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인 경우에 시특법에 의한 이런 계산 기준은 전체 205명의 고급 기술자가 투입이 되고, 이런 전체 205명의 이런 계산 기준을 기반으로 철근 배근 상태만 우리가 대가 기준을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세부 업무 비율이 6.87%, 그리고 인원 계산 기준이 205명이니 철근 배근 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고급 기술자가 약 14명이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14명이 투입이 될 때 직접비, 재경비, 기술료를 산정을 했을 때 대가 금액은 약 900만 원 정도가 되고, 스마트 디바이스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44.6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철근 배근 상태에 대한 기본 과업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대가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문제는, 이런 방식을 차용한 이유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어차피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가 점점점 고도화되면서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비용은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가 기준 자체가 디바이스를 활용함으로써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 또한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의 감퇴라던가 아니면 진단 업계 자체가 좀 더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을 하더라도 대가 기준 자체를 현재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기준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시특법에 있는 그 고급 기술자 숫자에 기반해서 맞춰가면 매년 노임 단가가 오르는 거에 기반해서 전체적으로 단가 기준 자체가 지금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는 선에서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국토부의 요청으로 이런 방식을 좀 처리를 했었습니다. 네, 교수님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그 안전진단 대가 산정 기준 자체가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뭐 이렇게 외업 인원 아니면 내업 인원 해서 이렇게 통으로 묶여 있었는데 아마 조금 더 스마트 디바이스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새로운 기술들이 또 이제 이머징이 됐을 때 좀 더 잘 우리가 제도적으로 편입시켜서 원활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 개발을 계속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부 과업별로 인원을 좀 분개를 하고 인력 중심의 투입 대가와 스마트 디바이스 도입 대가를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기본 과업의 대가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요 과업 자체는 조금 더 좀 롱텀으로 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토론을 좀 진행할 텐데요. 이번에는 이채규 박사님께서 먼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대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라 좀 더 느끼는 바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야 되는데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좋은 내용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 업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그 스마트 장비를 소개해 주셨는데 로드 스캔이라는 장비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드 스캔 개발하신 분이 굉장히 자부심이 많습니다. 그 아스팔트 요철 조사하는 장비죠. 근데 스마트 장비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물론 드론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나머지 장비들은 굳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게 몇십 년, 터널 스캐너를 개발했던 뭐 KMT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최초에 2001년도에 스캔 장비를 적용했으니까 벌써 20 몇 년 동안을 적용하면서도 아직까지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요, 그게 몇십억 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 업체들이 그걸 다 확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걸 활용을 하려면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도급은 시설업 안전법에서 하도급이라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단지 기술 범위 내에서 도급액의 50%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술 도급이 가능한 그 항목이 뭐냐를 보시면 시행령 22조에 하도급 가능한 것으로서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 조사 및 영상 분석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이 가능한 장비였다는 거죠. 근데 하도급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준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런 첨단 장비를 활용했을 때 전부 다 무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가장 제 업계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4년 올해 3월 18일 날 지침이 개정안이 고시됐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안전 점검, 즉 정밀 안전 점검하고 정밀 안전 진단 과업 범위에다가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지에 대한 외관 조사 및 영상 분석을 선택과업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아예. 그것도 못을 아예 박아놨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과업이 아니라 선택과업으로 못을 박아놨다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근데 그 선택과업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했으면 좋겠냐? 그것 또한 이제 맞는다고 그러니 얼마나 저희 업계에 대해서는 고맙겠습니까? 특히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첨단 장비로 활용해도 대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설계 변경 요청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지금 우리 정밀안전진단, 정밀정보는 전부 다 정액적산 방식으로 총액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가를 내가 무엇을 해도 첨단 기술을 써도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선택가업으로서 딱 무엇을 박아준다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선택가업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첨단 장비에 의한 조사라는 것은
어떤 개념에서 쳐다봐야 될 거냐? 사전 조사를 위한 선택과업이냐? 아니면은 기본과업의 외관 조사의 일부분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선택과업이 맞습니다. 또 우리 업계 내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침이 그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선택과업이라고. 그래서 이 사전 조사를 위한 선택과업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요. 제가 2001년도에 최초로 영상 스캔, 그 터널 영상 스캔을 써봤고 지금도 최근에도 영상 스캔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터널에 대해서. 그럼 스캔해온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가 직접 확인해 보면요. 어쩔 때는 굉장히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못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는 거죠. 최소한 A등급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영상 자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서화, 디지털에 돼 있는 그 자료를 차기 점검 때도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저희들이 영상을 가지고서 그 영상 자료를 해갖고 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그 위치를 찾으려고 하면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 하지 말고 우리 다시 그냥 일반 외관조사 해버리자. 그런 농담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조사 대가 기준을 설정하시고 계시는데 이 하도급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설물 안전법 하도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을 50% 이상이 할 수가 없다. 자,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번 터널 스캔에 복선 1000m짜리 2,500만 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진단 비용은 2억이기 때문에 12%밖에 안 되지만 점검은 3,500만 원이기 때문에 72%가 되어버린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지금 현재 돼 있는 기본 금액과 거기에 하도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그 금액 법적 범위 내에서 하도가 가능한가도 반드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란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설문조사 하시면서 각각의 점검이나 진단 분야에 대해서 항목별로 분류하셔갖고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전부 다 분류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가 지침을 만든 것은 한국구조물진단학회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의뢰를 받아갖고 했었습니다. 그걸 총괄 주도했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현재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진남희 박사입니다. 진남희 박사가 1년 동안 그걸 하면서 거의 모든 자료를 수집했고 그걸 분석해갖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관 조사할 때 몇 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비파괴 실험을 할 때 몇 명이 필요하고 몇 명이 필요하고 그걸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이번에 설문조사한 자료보다도 더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대가 기준에 대해서 어디 좀 자료를 내시기 전에 우리 품질연구원에 계시는 진단희 박사나 또 저희들 진단 업체들의 협의체인 시설안전진단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하고도 한 번 정도는 상의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총괄적인 말씀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이철규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본과업 대비 50%까지만 하도급이 허용된다고 하셨는데 김현수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터널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50%까지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점검이라서 금액 자체가 낮은 거고요. 진단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금액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도 대가 기준 자체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지침에서는요, 정밀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이나 모든 두 군데 다 그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시니까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재 교수님,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시간 때문에 한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첨단 기술
이 도입되고 첨단 장비가 도입되면 자동화가 되고 한 번에 스캐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역도 줄고 AI가 도입되면 내역도 줄고 참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비용도 줄 거다. 비용 줄겠죠. 잘 되면 정말 비용이 많이 줄 수 있는데 그 비용이 많이 줄게 되면은 산업계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비용이 합리적으로 줄어드는 것들이 회사 산업계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기술 도입비 또는 뭐 개발비 이런 쪽으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첨단 장비가 도입되면서 안전관리가 높아진다, 수준이 높아진다라든가 인원 투입이 현장에서 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요인이 기술료로 좀 더 쌓일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또 교통 차단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차단이 또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런 간접 비용 발생이 줄어든다. 이런 편익들이 그런 첨단 기술 도입하는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기술 형식이든 뭔가가 있어야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그래서 아마 터널 스캐너 같은 것들 예를 들면 그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1km 터널 하나 조사하라고 하면 비용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10m짜리 장비를 그렇게 빌려 쓰기는 힘드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단가를 뽑을 때는 비용이 첨단 장비가 도입되면 굉장히 지금 현행으로 인력 비용을 하는 것보다 그 금액이 대가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제 바람은. 그렇지만 이런 장비들이 도입됐을 때 묶어서 발주할 경우 터널을 같은 연장에서 국도 1호선 라인에서 5개, 10개 묶어서 발주할 때는 뭐 한 번에 쭉 스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할인율 등이 적용돼서 대가가 조금 더 싸질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 대가 기준은 특히 이제 산업계 쪽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요게 한번 발표가 되고 나면은 이걸로부터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산업계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간담회 또는 토론회 같은 것들도 좀 진행하시면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이제 김현수 교수님, 우리 이정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하고요. 예, 슬라이드 앱을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설문 대상 표본에 따라 결과가 좀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어떻게 보정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요. 선택 과업으로 하게 되면 결국 기존 업무의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걸 발주처에서 선택 과업으로 적용을 하는데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던 그 이종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게 금액이 줄어든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대가 기준 산정해서 그러니까 고급 기술자 수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스마트 디바이스 대체 비율로만 바꾼 거라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대가 기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도 국토부의 목적이었고 국토안전원도 이쪽 방향으로 가야 기술이 계속 개발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산업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 걱정하셨던 부분은 거의 이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설문 대상 표본에 따라서 결과가 좀 왜곡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사 비용이 좀 크게 산정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전반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게 그 저도 이제 하면서 진짜 좀 그 대형 그 진단 기업이랑 좀 소형 진단 기업으로 봤을 때 기술력의 차이가 좀 있는 기업들에서는 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계속 데이터를 모으면서 더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지금 연구 단계에서 얘기했던 내용으로는 좀 대형 지자체에서 나온 발주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같이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할 때 아웃라이어가 되는 값들은 좀 제외하고 어떤 보정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토론을 진행을 하느라고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됐지만 오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점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이제 과제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모두 마치고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성혁 교수님 진행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든 시간 마치고요. 끝으로 그 서울시설공단 박윤영 도로관리본부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영입니다. 금년도 24년도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의 첫 번째 오픈 이노베이션인데요.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신 얼라이언스 관계자분들과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그 참석자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서울시의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를 비롯해서 서울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도 참석하셨고, 대구시설공단, 인천시설공단 등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이 좀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특히 좀 감사를 드리고, 아마 유지관리 기관에서 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다면 이 얼라이언스가 더욱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의 윤한석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그 구조물 점검의 그 첨단 장비 활용의 현재와 미래는 특히 저 유지관리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이 향후에 나갈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첨단 기술을 좀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공사 살아있는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뭐 인력 위주 점검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점검 기법으로 이렇게 변화해 간다라면은 시설물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또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발제해 주신 그 당국대 김현수 교수님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한 그 안전 진단 대가 기준화는 그동안 정립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사실 그랬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시범 사업으로도 그냥 무대로 이래 적용하고 그랬었는데 요 스마트 대가 기준을 좀 연구함으로써 그간의 그 실비 정산 사용에 객관적으로 좀 설계가 어려웠는데 스마트 기술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시대 변화에 좀 알맞춘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을 위해서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 및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마무리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2024년 첫 오픈 이노베이션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올해도 저희 서울시설공단과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는 노 인프라 유지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견고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올해 첫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 정기 회의에 관련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달 5월 3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하여 대면으로 1차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고요.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의견 수렴이 있을 예정이니 각 기관별로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행복하게 시간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